네, 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김잔디 교수님과 함께하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이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수님, 우리가 그동안 가정폭력의 의미, 또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를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주제는 뭘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는 이미 지났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 학대라든지 노인 자살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노인 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와요. 이것도 뭐 데이터나 통계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34개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 전문기관이 1년 동안 접수한 신고 사례와 상담 사례를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것인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노인학대 건수는 약 17,000건이고요. 그 전해에 비해서 5.6%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면에 드러난 수치이고요. 아직 신고를 못한다던가 혹은 참고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수치까지 고려를 하면 정말 많은 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 이게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노인학대 사례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부모님께 효도 관광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하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공항에 이렇게 같이 신나게 출국을 했겠죠. 그래서 외국 공항에 잠깐 절차를 밟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고 얘기한 다음에 본인은 다시 귀국을 하고 부모만 내려놓고 가는 경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노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공항에서 계속 지내시더라고요. 노숙을 하시고 몇 날 며칠 기다리고. 예, 이런 사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법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노인학대가 물론 정확한 수치 자체를 아는 것도 어렵지만 노인학대가 지금 현황 보고서만 봤을 때만 해도 17,000건에 달하니까 이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 관련 법이 당연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노인 뭐 학대 방지법 이런 거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 네, 아니 너무 그럴싸한 법 명을 말씀해 주셔서 국회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도 있고 배우자 폭력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방지법, 처벌법이 있지만 노인학대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예, 비교적 다른 가정폭력 행위에 비해서는 약간 등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노인학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 강연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뭐 배우자 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정의부터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정의는 뭔가요? 네, 여기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노인학대와 노인학대 범죄 이렇게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노인학대라고 하면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노인학대 범죄라고 하면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등의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노인학대보다 조금 더 강력한 행위 유형을 동반하는 것이 노인학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말 그대로 뭔가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건데 그러면 이 노인학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반 범죄랑 다른 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인학대와 같은 경우, 특히 노인학대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에게 어떻게 자식들이 폭행이나 막말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즉 80%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피학대자인 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인학대 80%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네. 엄청 가깝고 믿었던 사람한테 음.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너무 외로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어르신들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도 약화되고 맞아요. 기억력도 감퇴되고 음.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점점 의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퇴화된 그리고 의지하고 있었던 가족에게 신체적인 혹은 뭐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 것이 이제 노인 학대가 알려져서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가족사니까 외부 기관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노인 어르신들은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는데 만약에 자식들이 처벌되면 자신이 더 위기에 처한다던가 혹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정하는 마음에서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몇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개인주의가 보급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고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라던가 마을이라던가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고 뭔가 바뀐 것은 없는지 혹은 멍든 것이 없는지 표정이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이런 혹은 뭐 추운데 옷을 잘 안 입고 있으신다던가 아니면 혼자 똑같은 곳을 배회하고 계시고 반복해서 돌아다니신다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대 의심이 든다면 지체 없이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8번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전화가 독립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번호까지 안내드리면 1577-1389라는 아니면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것이 긴급전화 112 있잖아요. 네, 여기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가정폭력의 큰 틀에서의 의미 그리고 세세하게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봤잖아요. 교수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으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 특징이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유형이기도 하지만 이 특징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아빠한테,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가정사 불개입이라는 원칙인데요. 그래서 사법기관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성하고 싶은 건 저는 형법학자인데 형법이 가장 그랬어요. 형법과 같은 경우에는 형벌의 최후 수단성이라고 해서 다른 수단을 다 쓰고 안 될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사람에게 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형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뭐 징역형이나 금고형 혹은 뭐 재산상의 그 피해를 주게 하는 벌금형.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을 가장 조심했었던 영역이 형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을 방치하고 있었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관련 법과 그리고 관련 제도를 상당히 충실하게 마련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나 법을 개정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주변에서 주변인으로서 신고를 잘 해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정폭력은 비록 우리 가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정말 심각한 문제 그리고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해자 대책이 완전히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고 외부에서 들여다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부 개인에게만 향유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맞아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가정폭력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혹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부터라도 꼭 이번 강연 통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4회에 걸쳐서 폭력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기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뭔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시는 너무나도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